사회자가 없다고 합니다. 예산 관계사가 좀 그렇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들리나요 영화의 김봉환 감독님이십니다. 그리고 저는 김창욱입니다.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게 있으시면 우리 감독님 반, 저 반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해 주신 분께는 저희가 준비한 선물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질문한 걸로 하겠습니다. 감독님 영화 너무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영화 촬영 중에서 이제 실제 김창욱 교수님 모습을 뵀었을 때도 김창욱 TV PD님처럼 말씀하신 것 같이 힘드셨나요? 아니요, 저희는 친구라서 뭐 감정적으로 힘든 건 없고요. 저는 이 친구를 통해서 저를 반추해 보고 싶었고, 그러니까 같은 나이니까 비슷한 가정환경, 비슷한 고민,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 이렇게 비슷해서 어쩌면 제 안에 있는 모습이 김창욱 강사의 모습이기도 해서 어려운 건 없었죠. 근데 그때도 스케줄이 많아서 촬영 날짜 잡는 거 말고는 크게 어려운 건 없었습니다. 인터뷰 과정 가운데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자꾸만 무대 위에 자신을 보이려고 하고 연출하려고 합니다. 근데 감독의 입장이라면 내가 제작자로서 내가 기약하는 바가 있을 텐데 배우가 내 지시나 내 계획이 아니라 배우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약간의 거부감이 들거나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처음에는 이 소통 강사가 정말 스스로하고 자신하고 소통을 잘 하나 그거를 좀 까발리고 싶었는데 사실 카메라를 들이댈수록 좀 치근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참 얘도 불쌍하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죠. 그래서 지금보다도 이 김창욱 강사와 관련된 뭐 유명한 배우부터 지인들까지 인터뷰를 많이 했는데 스스로 노력하면서 보여줬던 모습하고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습이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어떤 모습이 진짜 김창욱의 모습인가를 편집하면서 고민을 했는데 결국 자기 스스로가 하는 얘기가 뭐 진짜 김창욱이 아닐까라고 해서 많은 촬영 분량이 있었지만 최대한 그러니까 편집적인 간섭보다는 그대로 놔두는 편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그 PD하고는 헤어졌습니다.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 영화 굉장히 잘 봤고요. 먼저 감독님께는 실제 영화 촬영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진짜 이제 교수님의 이제 모습에서 저는 인상 깊었던 게 찐친이기 때문에 이제 샹놈을 이렇게 좀 비속어들이 좀 이렇게 들렸는데 정확하게 한 몇 번 정도 이렇게 좀 비속어가 이렇게 오고 갔는지 좀 이렇게 그 질문 이제 감독님께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교수님께는 좀 영화가 그러니까 이제 뭐 보면 한 코로나 전에 이렇게 좀 촬영이 좀 된 것 같은데 그냥 5년이 지금 지난 지금 시점에서 그 지금 하셨던 그런 나 자신하고의 어떤 소통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나아진 부분이나 혹은 회복된 부분이 있는지 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저도 말씀드릴까요?
요새는 뭐 서로 바빠가지고 자주 만나서 보자마자 욕은 안 하고요. 한 시간쯤 지나면 또 욕을 하는데 금방 말씀하신 게 이 다큐는 뭐 그렇게 흥행하지도 않았고 뭐 비싼 돈이 들어가고 뭐 대단한 소재나 주제의 것도 같지만 저는 그 친구한테 큰 선물을 해줬다는 그 스스로의 위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좀 밝았던 모습도 남길 수 있고 이게 한국 영상자료원에 그러니까 수천 년 동안 보관이 되거든요. 뭐 그 정도 선물이면 뭘 하나 줄 만한데 아직 주지는 않았고요. 뭐 그렇습니다. 욕은 요새는 자주 안 하는 편입니다. 방금 욕이 나올 뻔했습니다. 네. 그런 생각이 이제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강연자로서 일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강연이 정말 고맙고 감사한 일이에요. 왜 내가 돈도 받고 사람들도 좋아하시고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그렇지만 제가 좋아하는 일은 아니에요.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셨던 제 강연은. 근데 제 개인으로 제가 난 너무 좋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기가 되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그게 현재 제 메인 일이니까. 근데 여러분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아무 말도 안 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영화를 보고 나서 여러분에게 느껴지는 지금 되게 독특한 그 에너지가 있거든요. 그거는 강연을 보러 오신 분들의 에너지하고는 달라요. 지금 뭔가 팝콘 때문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강연하고는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훨씬 김창옥을 아주 왜냐면 근데 이제 영화에는 되게 불편한 제가 보기에는 억울한 것도 있고 불편한 것도 있고 뭐 그 쌍놈 새끼들 안 만나는 것도 있고 뭐 그런 거 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이 순간이 감독님하고 여러분하고 얘기하고 제가 여러분 여기 앉아서 여러분의 강연 들으러 오시는 분들에게서 나오는 그 에너지가 아닌 아주 독특한 그게 있는데 그게 너무 좋다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좋구나. 아주 오랜만에. 너무. 근데 뭐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다만 여러분은 저 영화를 본 에너지로 딱 존재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그것에서 나오는 질문들. 그러니까 마치 이런 느낌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되게 생소한 모습을 보셨을 거예요. 제가 안경 낀 모습으로 대중앞에 쓴 적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 안경 이렇게 딱 걷잖아요. 그럼 저는 여러분의 얼굴이 거의 잘 안 보여요. 그 왜 그러냐면 제가 이렇게 섰는데 너무 예쁜 여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이 사심이 딱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불편해요. 근데 지금 봤는데 불편하지 않거든요. 지금 이렇게 편한 날은 처음인데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저는 저 영화가 5년 전이라고 했는데 저도 지금 처음 알았는데 저 영화를 찍었을 때 김창옥은 마치 제가 눈이 꽤나 안 좋은데 그리고 심지어 이거는 다초점 렌즈예요. 밑에 돋보기예요. 제가 난시가 와서 이렇게 하면 또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저 영화 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렇게 본 것 같아요. 세상을이 아니고요. 세상은 항상 선명하게 봤어요. 제 자신을. 이렇게 그냥 희뿌연 형체인데 얼추 있는 모습으로. 근데 아까 감독님하고 얘기하면서 또 여러분의 질문을 얘기하면서 감독님이 이제 저희 대기실에 있을 때 이제 저보고 얼굴 좋아졌다는 또 첫마디를 했거든요. 사실 그거는 영화 감독님들의 그거는 그냥 뭐 얼굴 살쪘다 이런 얘기 아니거든요. 그 안에 되게
복잡 미묘한 게 있는 거를 툭 하고 던지는 대사라는 걸 저는 알거든요. 왜냐면 그 5년 사이에 저는 이렇게 정확하게 세상이 아니라 저를 보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계기가 된 게 저 영화죠. 그래서 뭐 감독님께 뭐 그 고마움은 사실은 뭐 영화로서 뭐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제 인생에 제가 시간이 더 지날수록 아마 이제 영화나 감독님이나 그런 게 이제 생각나겠죠. 왜냐면 감독님은 별로 뭐 말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제가 주댕이 많이 까는 스타일이지. 그렇지만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감독님과 함께 했던 시간이나 감독님이 어떤 의도로 이걸 하려고 했고 어떻게 그 시간을 진행해 줬고 이게 저는 더 제가 뭐 50, 60, 70, 80이 되면 만약에 살아있다면 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지금은 저를 상대적으로 이렇게 저를 대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얼굴이 좋아졌다 그런 얘기겠죠. 감독님이 혹시 힘드신 거 있으실 때 김총 교수님한테 상담을 받으시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김창욱 교수님은 남의 시선 혹시 신경 안 쓰시고 그 자기 자신이 너무너무 힘들 때 어떻게 극복하시는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제가 지금 그 심정이라서 어떻게 하는지 좀 받고 싶어갖고 제 개인적인 심정인데 제가 작년에 간암 수술 받고 지금 사회에 복귀를 했는데 주변 시선이 너무 힘들어갖고 지금 다시 옛날처럼 돌아갈 것 같아갖고 이 착한 동생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데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지금 아들이 지금 어렵게 이거를 영화를 엄마 아들이 지금 너무 좋은 자리인데 엄마 지인이랑 같이 가실래요? 그래갖고 해준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 자리도 너무 좋으네 그래갖고 와서 지금 용기 내갖고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라 한번 그 질문 드리는 겁니다. 근데 저 스스로 힘들 때는 촬영할 때 몇 번 물어봤거든요. 저도 그냥 평범한 직업이 아니라 비정규직 예술인으로 산다는 거는 아주 힘든 과정인데 근데 그 좋은 아드님이 계시네요. 뭐 부럽습니다. 저도 힘든데 어떻게 되나요? 그거 옛날에 친구랑 나한테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우리가 일로서 되게 프로페셔널하게 하는데 자기 배우자나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나 자식 앞에 서면 어떤 무장도 할 수 없고 화장도 할 수 없는 자기의 맨 얼굴로 이렇게 서야 되는 것 같은 옷으로도 이렇게 치장을 하지 못하고 이제 그런 느낌이 전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감독님은 친구이지만 그 감독으로서 그러니까 그 감독이라는 게 제가 생각했던 뭐 영화 감독, 연예인들 막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되게 영성가 같기도 하고 철학자 같기도 하고 심리학자 같기도 하고 사회학자이기도 하고 어떤 인문학자이고 사실 그 모든 것들이 다른 감독님은 모르겠는데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제가 보기에 영화 감독들 안에 보통 전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감독님한테 그런 걸 느꼈기 때문에 가족은 아니지만 되게 이제 제가 감독님하고 얘기하고 이럴 때는 제가 밖에서 하는 모든 타이틀 그러니까 갑옷도 벗고 무장도 벗고 얼굴에 메이크업도 지우고 머리에 뭐 미장을 해서 예쁘게 하지도 못하고 정말 저의 순 몸뚱아리로 서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감히
뭐 제가 뭐 힘든 일을 뭐 얘기를 그런 거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다 감독님이 이제 저희가 동갑 친구니까 그것도 고향도 같고 그래서 어느 날 저보고 이제 넌지시 그러더라고요. 창호가 너 다른 사람 얘기들 막 그렇게 들어주는데 너 나한테 어떤 얘기를 해줄래? 그래서 뭐냐 뭐 왜? 그랬더니 어려서 이제 아버지가 되게 드라마에 나올 법한 문제들을 많이 일으키셨는데 그때가 이제 고3 때였고 아버지가 너무 미워서 그때 아버지를 때릴 수 없으니까 이제 그때 이렇게 남자들 이런 거 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스포츠 격투기 그 샌드백을 쳤대요. 그때는 그러니까 이제 팡 하면서 해소가 될 거 아니에요. 그 순간.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한 20년, 30년을 아마 이제 그거를 했나 봐요. 근데 이제 저희가 50이 넘었으니까 50이 넘고 이제 제가 보기에 저희가 마지막 본 것보다 살이 꽤 많이 빠져 보이거든요. 한 5kg, 7kg 정도 빠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야, 근데 이제 내가 창호가 나이가 먹으니까 아직까지도 마음에 그거는 울분이 있을 때가 있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치면 아프다. 어렸을 적에는 아버지가 열받고 상황이 열받아서 팍 치고 막 쌍욕도 하고 그러면 좋아지는데 이제는 내가 치면 아픈데 그럼 난 어떤 방식으로 그걸 해야 되나? 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넌 어떻게 말해줄 거 아니야?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이러면 너 나중에 그냥 그냥 이 얘기 써도 돼. 그때 그 얘기를 한 게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뭐 무슨 말을 하겠어요? 또 아버지들은 왜 다 그런 식으로 살았을까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저는 그 사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이제 그래서 사실 저 오늘 영화 안 봤어요. 눈물이 너무 날 것 같아서. 저 큰 스크린으로 아버지를 보면 아버지가 살아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너무 감정적이 될 것 같아서 1시간 반 전에 와서 짬뽕하고 피자 먹었습니다. 혼자. 그리고 이제 사실은 가까운 사이는 말하는 게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말도 안 나가고 계속 시간을 두고 몸으로 해야 되겠죠. 그게 가까운 사람의 법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걸 못해서 아쉽기도 하고 미안한 마음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질문하신 여성분들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신으로 정신의 문제를 거의 해결 못한다. 마음으로 마음의 문제를 거의 해결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뭐 그나마 작은 소스 하나 소개한다면 몸을 써야 된다. 정신의 문제는 정신으로 해결 잘 안 돼요. 몸을 써야 돼요. 집이 어디시죠? 네? 어디? 인천? 아 원래 걸어가라고 하려고 했는데 인천은 좀 바다 뒤지는데 예를 들면 그렇게 해보세요. 걸어갈 수 있는 만큼 걸어가다가 차를 타든지 아니면 차 타고 가다가 걸어갈 수 있는 만큼 걸어가든 뛰어가든 몸으로 정신으로 해결 안 되는 건 무조건 몸을 써야 됩니다.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직업이? 마트에서 일하신다고요? 아니 마트를 뛰어다녀야 돼요. 그러면 쓰는 건 안 되고 몸을 마구마구 움직여서 언제까지 움직여야 되냐면 숨이 헉헉대면서 땀날 때까지. 그리고 그걸 정기적으로. 그러면 어떤 현상이 찾아오냐면 이거 엄청 중요한 겁니다. 어떤 언어로도 선생님의 단계에서 구원이 안 되는 게 있어요. 말로는. 그러면
무조건 몸을 써야 돼요. 심장이 헉헉대고 땀이 날 만큼 정기적으로. 그러면 수면의 질이 좀 올라가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리고 저희가 지금 고민하는 대부분의 70% 정도의 문제는 수면의 질이 높아지면 뇌가 괜찮게 바라보는 시선이래요. 감독님이 저 얼굴 좋아졌다고 했는데요. 그 이유가 두세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뇌신경센터에 알츠하이머 유전자 있다고 검사 받으러 막 다녔잖아요. 기사나고. 근데 거기에서 그러는 거예요. 약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제일 먼저를 꼽으면 운동 치료를 해야 된대요. 제가 그 얘기 들은 날로 운동하는데 끊고 PT 선생님 그거 수강해서 하기 싫어도 한지 2달 됐거든요. 3달? 네, 3달. 그리고 끝나고 20분 사우나 하고. 저 오늘 보통 이런 행사 때 저 이렇게 비비크림 하거든요. 근데 오늘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 피부 좋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와 이게 놀라운 거예요. 아, 감독님이 처음에 보자마자 그랬다니까요. 창호가 얼굴 되게 좋다. 얼굴 되게 좋아졌다. 그래서 제가 살쪘나? 그랬더니 아니 그런 거 말고 그냥 얼굴이 좋아 보여. 아, 왜 모르겠어요. 그 앵글로 수많은 배우들 이거 보는 전문가인데 다 알죠. 그러니 선생님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머리가 너무 복잡하면 강연도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되고요. 뭐 책도 저는 비추. 뛰면서 책 읽는 건 추천. 정신으로 안 되는 건 무조건 몸을 써야 됩니다. 심장이 헉헉댈 만큼 땀을 어느 정도 흘릴 정도. 그리고 나서 안 되면 그때 또 얘기합시다. 집에 갈 때 조금만 뛰어가십시오. 숙제로 해갖고선 아버님의 와우를 해드리려고서 이렇게 이제 작품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중간에 아버님께서 이제 수술을 하고 병원을 가신다고 하셨다가 그 어머님하고 통화하실 때 병원을 안 가신다고 했던 게 있었는데, 근데 이제 촬영하실 때 보면 이제 김창욱 강사님의 얼굴을 클로즈업 해갖고 찍었다가 순간적으로 이제 화면이 밑으로 내려가서 바닥을 찍고 있었거든요. 그 순간적으로 이제 뭐 다큐멘터리 같은 거니까 실질적으로 봤을 때 그 영상을 그대로 사용하는 게 이제 좋기는 하긴 했는데, 한편으로 그 순간에서 이게 엎어졌으면 어떻게 됐을까 했을 때 그 감독님의 의도가 조금 궁금은 했었고요. 그리고 김창훈 강사님은 이제 아버님의 숙제를 해갖고서는 이제 와우를 하셨고 이제 그거를 이제 숙제를 마무리하셨잖아요. 지금 혹시 다른 숙제를 또 품고 계시는 게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때는 그 당시에는 촬영 준비가 막 세팅된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통화를 하다가 어머님이 그렇게 얘기하셔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나고요. 원래 끼가 워낙 많은 친구라 카메라의 위치와 셋업 이런 게 본능적으로 느끼거든요. 다큐는 저는 원래 다큐멘터리를 안 하던 사람인데 원칙은 그거였거든요. 세팅한 것을 인지하게 하되 촬영하면서 그걸 까먹게 만들자. 그래서 그 당시에는 사실 뭐 100% 의도하지 않았지만 카메라를 들이대면서 그 나름 극적인 순간에 하면은 어쩌면 본연의 모습이 아니라 연기가 나올 것 같아서 야 그러면 안 찍는 거지 여기 멈춰도 돼 라는 의미에서 카메라를 내려놨던 거고요. 하지만 그 음성이나 이런 것들은 리얼로 좀 담고 싶어서 의도적으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오래돼가지고요. 4년 전에 편집한 거라 가물가물 저희도 이제 쉰이 넘어가지고 이제 가물가물합니다. 하여튼 뭐 그런 의도였습니다.
질문하시는 걸 보고 감독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덫에 걸린 것 같습니다. 근데 감독님하고도 얼마 한두 달 전인가 그런 얘기했어요. 그 두 번째 숙제에 대해서. 근데 이제 그게 뭐냐면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저는 이제 아버지에 대한 숙제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감독님도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감독님도 저희가 너무 비슷한 환경이고 그래서 이걸 대면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대면은 아버지에 대한 대면이 아닌 것 같아요. 결국 알고 보면 아버지로 인한 자기와 자기 자신의 대면인 것 같아요. 물론 아버지와의 대면이지만 결국은 그 아버지와의 대면은 나와의 대면으로 이제 귀결지어지는 것 같고 감독님은 그걸 이제 하고 싶은데 이제 본인이 하기에는 뭔가 지금 뭐가 여의치 않은데 제가 갑자기 하겠다고 하니까 그래 저 새끼를 앞세우고 저 새끼가 하는 걸 보면서 뒤에서 이렇게 봤겠죠. 그래서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제가 한 역할은 뭐 전문 용어로 선빵이라고 하죠. 이제 먼저 선빵 까고 뒤에서 사람들도 뭔가를 할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또 그 선빵을 까게 모든 걸 또 마련해 준 감독님과 또 제작사에게 되게 고맙고요. 근데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저 숙제는 좋게 잘 끝났어요. 근데 아버지는 이 영화 뒤에 안 나왔는데 인공아우를 끼고 저게 언어 재활 훈련을 해야 돼요. 근데 아버지는 그걸 안 하셨어요. 그리고 언어 재활 훈련을 엄마가 해주셔야 되는데 엄마는 한글을 모르세요. 그러니까 또 그런 또 영화 뒤에 또 그런 슬픔과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있고 그리고 결국 아버지는 귀가 안 들린 채로 돌아가셨어요. 코로나 때. 근데 이제 엄마가 남은 거예요. 네. 엄마가 남았는데 제가 한 달에 일주일 제주도에 지금도 사는데 저 한 번도 엄마한테 안 간 것 같아요. 간다고 얘기도 안 해요. 왔다고 얘기도 안 해요. 가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제 제주도에서 정기 콘서트 막 길거리에 광고하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보고 엄마한테 얘기했을 거란 말이에요. 뭔가 제 마음에 뭐가 있어요. 예전에는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안 간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나는 왜 안 갈까? 물론 계좌이체는 하고 있어요. 그거는 마치 죄를 씻기 위한 면죄부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돈 보내고 또 전화는 안 해요. 되게 독특한 관계인데 그건 아마 나중에 그게 그래서 엄마하고의 뭐를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엄마하고 둘이 있는 게 어색하니까. 그리고 도대체 이 어색함은 과연 어디에서 온 걸까? 어려서는 엄마 없으면 죽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엄마가 혼자 계시고 아빠도 돌아가셨는데 나는 왜 엄마한테 가지 않나? 그건 아마 나중에 영화 찍을 때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얘기하는 영화는 그건 아마 제 생각에 죄책감인 것 같아요. 그 아버지가 엄마를 때릴 때 제가 엄마를 이렇게 못 지키고 항상 도망 다니고 그리고 제주도가 너무 싫으니까 온갖 핑계를 대서 제주도를 떠나면서 저는 엄청난 해방감과 어마어마한 죄책감을 갖고 제주도 떠난 것 같아요. 아, 내가 그래도 집에 남아서 지랄을 해야 아빠가 덜 때리고 이러는데 이제는 중간에 방어막이 없어져 버린 거잖아요. 나 혼자 살자고
제주도에서 탈북한 거거든. 그래서 근데 그러면 제가 제주도에 가잖아요. 그럼 나는 또 올라가잖아요. 그럼 그때 엄마 또 나와가지고 또 그 장면을 또 연출해야 돼요. 엄마는 이제 혼자 있고 나는 이 엄마를 또 구원하지 못하고 나는 서울로 또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계속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 어렸을 적부터 누적된 그 환영이. 그러니까 아예 안 가버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엄마가 이제 자꾸 나이가 드시니까 엄마가 86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뭔가 핑계를 대고 엄마랑 같이 할 수 있는 거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다가 이제 엄마가 감옥처럼 당신의 무대처럼 산 곳이 싱크대거든요. 아버지 하루 세 끼를 항상 밥을 했고 엄마는 직장도 없고 그냥 자식들 밥하고 엄마 밥 평생 했으니까 그러면 엄마한테 엄마 나 이거 엄마 돌아가시면 엄마 음식 못 먹으니까 엄마 나 이거 가르쳐줘. 뭐 갈치조림이나 뭐나. 그리고 그 과정을 이렇게 엄마가 어려서 이제 저 국민학교 다닐 때 손잡고 동문시장 데려가고 거기서 뭐 사고 이랬으니까 그런 것들을 그리고 제가 이제 요리를 배운다는 핑계로 그래야 엄마가 주도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엄마가 주도적으로 착착착 가르쳐주고 말할 수 있는 게 엄마는 이제 음식밖에 없거든요. 다른 거는 엄마가 이제 한글이 몰라서 엄마가 멍청해서 미안하다 엄마는 항상 그렇게 사셨으니까. 근데 이거는 확실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또 넌지시 물어봤어요. 엄마 이거 나 서울 가면은 다른 거 못 먹겠어 엄마 이거 너무 맛있어 나 이거 배우고 싶어 어떻게 한 거야 엄마 그랬더니 미연을 조금 넣어야 돼 유리병에서 꺼내서 넣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습을 엄마 돌아가시면 끝이니까 그래서 엄마랑 그걸 해야 되나 네? 하라고요? 투자를 누가 해야 되나? 여보세요? 이 다큐 투자한 것도 5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못 받고 있는데. 뭐 구상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들리나요는 좀 짧은 시간이었지만 뭐 2편을 하게 되면 보이나요? 네, 뭐 아시나요? 제주도 사투리로 말하다가 골다거든요. 기억의 아래아적 골다라는데 고룹서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는 좀 장기 플랜으로 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걸 좀 담아보고도 싶고요. 뭐 하는 일이 제주도에서 지금 집도 짓고 있어가지고 이 다큐가 또 2편이 나올 경우를 대비해서 지금 혼자 집 짓고 있는 거를 좀 찍어 놔두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쓸 수 있을 것 같고 뭐 같은 뭐 구상 중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혹시 어머니 되시는 분들에게 아들 되는 입장으로 추천드리는데요. 계속 싸우면서 그 싸우는 모습과 가정의 불화의 모습이 아이들에게 느껴지는데 반복해서 애들 때문에 산다라고 하는 건 전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내일 이혼하십시오. 이게 지금 영화 지구에서 할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감독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맨날 100% 동의합니다. 그런 아들들 입장으로 자 그럼 이 아들들이 어떻게 크는 줄 아세요? 엄마에 대해서 이 가슴에 무거운 돌의 느낌이요 너무 무거워요.
그리고 그게 자기 결혼에도 영향을 미쳐요. 자기 연애에도 영향을 미치고. 차라리 전 감독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엄마가 이별을 하고 혼자서든 누구를 만나서든 이쁜 옷 입고 머리 이쁘게 하고 웃고 전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제 이 마음에 이 돌의 무게감이 좀 없어지지 않았겠나. 이건 뭐 저 개인의 생각입니다. 이혼 얘기 나오니까 표정들이 그럼 먼저 교수님 오랜 팬이었는데 그 명강사 김창옥이 아니라 오늘은 사람 김창옥을 만나고 싶어서 왔는데 영화를 보면서 사람 김창옥을 만나서 매우 좋았습니다. 그 숙제가 아버지와의 소통이셨잖아요. 그 소통을 하기 위한 게 그게 숙제셨고 그걸 하기 위해서 아버지한테 인공화호를 심어주셔서 소통하려고 했지만 아까 그 질문해드리고 싶었는데 그 미완 숙제로 남으신 것 같아요. 왜냐면 재활에 실패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소통 못하신 아쉬움 느꼈는데 그러면 그래서 질문을 바꿨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숙제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홀로 남으신 어머니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 같아요. 듣긴 바로는요. 근데 아까 시작해서 보는데 어머니 표정이 저는 교수님 표정을 보고 어머니 표정을 또 영화에서 봤거든요. 너무 행복해 보셨어요. 교수님 옆에 있는데 우리 아들이야, 우리 막둥이야 하면서 너무 자랑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머니와 이제 앞으로 남은 여생에서 아까 요리를 말씀하셨는데 혹시 요리 말고 어머니와 숙제를 풀기 위해서 생각하고 계신 게 뭔가 또 있으시다면 어머니가 꼭 이것만 해보고 싶다는 게 있으시다면 그걸 여쭤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감독님한테는 여쭤보고 싶은 거는 정말 두 번째 속편 찍으실 건지 네,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때 약간 느낌이 제가 검찰청에 온 느낌이 들어요. 지금 보통 강의 때는 되게 막 이렇게 막 눈에 똥똥 이러는데 근데 이거 아주 이 독특한 느낌이 상당히 좋은데요. 먼저 사실 엄마하고 요리를 하려고 했던 거는 뭐였냐면요. 그러니까 엄마의 길로 엄마를 만나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엄마는 글을 모르시고 그리고 이제는 엄마는 그 처음엔 자존심이 되게 센 분이어서 그 할머니들이 끌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유모차 같은 거. 그걸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무릎이 너무 안 좋아지시니까 처음에 지팡이 하다가 이제는 그거 이렇게 패디 줍는 거 같은 거 그거 있잖아요. 그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엄마한테는 뭐 해외여행이나 이런 건 다 의미가 없죠. 그건 오히려 힘들게 할 뿐이죠. 근데 이제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되게 좋아했던 곳은 시장, 재래식 시장, 뭐 인천에 오면 뭐 그 인천에 바다 있고 막 그 해산물 하는 시장, 서울에 오시면 뭐 이제 그 남대문 시장. 엄마가 이제 그런 거 갈 때 이제 이게 딱 피가 딱 도시는 거죠. 그런 걸 좋아하기도 하고 거기서 또 살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걸 갖고 당신이 그러니까 부엌이 엄마의 스테이이자 런웨이이자 감옥이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엄마의 스테이지에서 엄마를 만나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그게 뭐가 있나 봤더니 정말 저희 집의 경우에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 싱크대 딱 거기 몇 평. 네. 근데 이걸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머니 살아계실 때 참 이 직면하는 게 그러니까 돈이 있어서나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돈보다 이거를 직면하겠다고 마음먹는 그게 엄청 힘드니까 자꾸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피하는 것 같아요. 제가 돈이야 뭐 이런 취지 설명하고 유튜브 구독자들도 뭐 100만 명이 넘는데 그러니 아 이거 펀딩 받겠습니다 하면
사람들이 펀딩을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안경을 끼고 정확하게 엄마와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직면해야 되는데 그게 엄청 그러네요. 만약 여러분 중에 큰 돈을 내신다면 바로 직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어떤 강한 확신이 또 스치네요. 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네. 마지막 장면은 좀 연출로 생각해보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어머님이 이제 글을 못 쓰시니까 이런 문장을 쓰면 어떨까 했거든요. 이 편하면 장호가 너 때문에 불행했던 게 아니라 너 덕분에 행복했다 이런 글을 쓰시는 어머니 마지막 장면을 넣으면 이 편은 성공할까요? 뭐 모르겠습니다. 사실 뭐 아직 그냥 생각만 하고 있는 단계고요. 근데 이제 다큐멘터리를 찍으면 주인공 창욱이가 마주해야 될 현실이 되게 버겁고 이게 카메라에 담기는 자체가 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연기를 하든 실제를 하든 자기 내부 안에서 이렇게 또 다른 힘듦이 생기니까 자기가 준비됐을 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카메라 없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 다큐멘터리 영화를 카메라 없이요? 머선 말인가요, 그게? 새로운 촬영 기법이 나왔나요? 네? 눈으로 찍어서 마음으로 담으세요. 아, 눈으로 찍어서 마음으로 담아라. 투자는 어떻게 받나요? 그딴 식으로 투자자들에게 이게 뭔가 돈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들리나요 영화 어디 무슨 뭐가 선정이 돼서 그때 한번 봤거든요. 한 두세 달 전에. 그러니까 처음 본 거예요. 이 큰 스크린으로. 근데 그때 눈물이 되게 많이 나더라고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한 번도 보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었거든요. 진짜 단 한 번도. 그래서 아버지 추모공원에 갈 때도 안 울었어요. 눈물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들리나요 영화를 보고 아버지랑 딱 근데 아버지가 살아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진짜 희한하더라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아니라 진짜로 아버지 살아계시구나 생생하게. 그러면서 정말 저 영화 저렇게 남은 거 너무너무 감사하다. 근데 또 저 자주 못 봐요 제가. 툭툭 볼 수가 없어요. 유튜브에서 돈 8,000원인가 얼마 내면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못 보겠어요 이게 함부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근데 그동안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느꼈던 것과 되게 많은 걸 오늘 알게 됐는데요. 그 중에 영화에 출연하셨던 그 교수님의 측근분들의 공통적인 말씀이 교수님께서는 다른 분들의 사적인 이야기를 많이 소통을 해주시고 이렇게 지침을 내려주시잖아요. 근데 정작 본인은 소통을 못 하시는 것 같다. 오늘 오신 분들께서도 계속 그거에 관한 질문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영화를 보고 지인분들의 말씀도 듣고 지금 교수님 말씀하시는 거 듣다가 느낀 건데요. 교수님께서 남의 아픈 이야기 잘 들어주시고 사생활 얘기 듣는 걸 좋아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교수님이 사적인 이야기 하시는 걸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조금 불편해 하시는 것 같은 게 좀 느껴졌거든요. 근데 아까 그 뇌센터에서 말씀해 주신 몸을 힘들게 해서 수면의 질을 높여라. 그거는 뇌센터에서 지침을 만들어 주신 거고 그거 외에 아까 안경에 대한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런 형이상학적인 말씀 말고요.
그동안 영화를 찍고 나신 다음에 실질적으로 힐링이 되시는 것, 제주도에 가신 거 말고 무엇을 하면서 기분이 좋아졌다. 그런 얘기를 답변을 정확히 안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게 너무 궁금. 근데 어느 검찰청에서 오신 거예요? 아니면은 방수대에서 오신 거예요? 저 오늘 정말 이 분위기 자체가 이게 요즘 국정원도 친절한데 지금 이거 정말 엄청 부드럽게 얘기하시지만 지금 범죄인 취조를 하죠. 정확하게 내가 물은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이 새끼야. 얘기를 돌려대지 말고.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고상하게 말하면 저의 소명, 저의 책임감, 그게 저 개인보다 훨씬 컸던 사람인 것 같아요. 내가 나한테 맡겨진 임무, 그 종교적인 임무도 있고, 좀 뭐 개인의, 왜냐면 제가 돈 받았으니까 난 돈 받았기 때문에 이거를 책임져야 된다 이런 것도 있고, 또 자존심이 세니까 남한테 뒷말 듣기도 싫고, 그러니까 이제 그 책임감, 그 역할이 김창옥보다 10배, 100배 중요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 거죠. 않았던 거죠. 그래서 심지어 제가 저 영화를 찍고 이제 그런 첫 혼동이 오면서 기도 아닌 기도도 했어요. 하나님, 제가 20년 정도를 제 나름 제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일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괜찮으시다면 저로 좀 살아보고 싶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3년밖에 안 했는데 나 벌써 20년째입니다. 신의 아들도 3년만 하시고 올라가셨는데 난 인간의 아들인데 벌써 20년째입니다. 만약 괜찮으시다면 제가 이제는 사명으로 좀 안 살고 자연인 개인으로 조금만 살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소리 없는 기도를 여러 번 한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제 제주도에 일주일 가면 일단 하는 게 뭐냐면 이런 관련한 얘기를 1도 안 한다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할 사람은 만나지도 않고. 일단 사람을 안 만나지만 이런 식으로의 질문을 하거나 내가 서울에서 이렇게 잘하고 하고 있는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은 아예 안 만난다. 그게 저한테 엄청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저로 돌아가는데. 그리고 뭐 희한하게 그 가지치기를 하는데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이렇게 가지치기 하는 거 있거든요. 근데 이거 그냥 빈티지, 제가 좋아해서 빈티지 가지치기 샀는데 그날 6시간 했어요. 비도 오는데. 깨달았죠. 뒤진다는 사실을. 여기가 나가요. 그래서 막기다 전동 공구라고 이렇게 배터리, 조끼 같은 거 배터리 넣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거 했거든요. 엄청 좋더라고요. 그거 하고 남의 숲에, 내 숲도 아니에요. 내 숲도 아닌데 남의 숲에 또 막 하고, 그거 할 때 좋았고, 지금은 저 이제 서귀포 쪽에 완전히 그냥 과수원만 있는 쪽에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드럼통에다가 해가지고 태우거든요. 그러다가 한번 얼굴 여기 머리 타고 그거를 진짜 미친놈처럼 계속 태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혼자 그 시골에 깜깜한 데서 그거 태우면서 태울 게 많은 나이 50이 됐구나. 50은 참
게 많은 나이다. 그래서 이거 시 같은데 태울 게 많은 나이 50. 그러니까 말은 안 하고 계속 그 불 이거 태우고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이거 안 되겠다. 그리고는 이제 화목난로를 샀어요. 그래서 화목난로에 장작해가지고 이제 장작을 태우더라고요. 그러면서 얼굴이 감독님이 얘기한 야 너 얼굴 좋아졌다 정우가 그게 이런 관련한 얘기는 전혀 얘기 안 하고 일주일 동안 전혀 그러니까 일반 얘기도 거의 안 하는데 이딴 식의 얘기는 전혀 안 한다. 뭐 소통 이런 식으로 얘기는 전혀 하지 않는다. 그냥 두루치기가 어디를 잘하냐? 또 뭐 저기 우럭튀김 잘하는 데가 어디 있냐? 우럭튀김 먹고 돌아오는 길에 베스킨라빈스 엄마는 외계인 그거 항상 먹고 그리고 약간 그리고 스쿠터 타고 가지치기 하고 지금은 장작 태우고 그냥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유튜브는 좀 봤습니다. 오은영 박사님 잘 나가시는구나 이렇게 하시는 너무 좋겠다. 세상 돌아가는 것도 궁금해가지고 보고 그리고 나서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옛날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안 살 겁니다. 못 살고.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강연은 거의 99% 잘 안 합니다. 예전에 했던 그 강연. 똑같은 말을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그게 제 비즈니스였고. 뭐 불안하기도 하고 배부른 소리 같기도 하고 아직도 계속 불안감이 많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건 마지막인데 최근에 전 아버지 살아계실 때 아버지 미워했던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감히. 근데 최근에 아버지가 저한테 불안감을 준 게 좀 밉더라고요. 전 되게 불안감이 많은 아이거든요. 그걸 발견했고 그래서 그 불안감은 어려서 거기에서 나왔구나. 물론 내가 그 불안감을 에너지로 일도 하고 거기에서 나오려고 발버둥도 쳤지만 그래도 이게 참 귀신 붙은 것처럼 잘 안 떨어지네. 그런 느낌이 많아요. 그 불안감이. 어쨌든 취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저희 이제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만 남겨놓은 것 같은데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손 한번 들어주시면 강사님께서 감독님 질문으로 마지막. 감독님 질문으로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배우님한테 질문으로 얘기를 배우님이 김창옥 감독님한테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한 달 전에 연애를 헤어졌거든요. 근데 연애할 때 자기는 되게 가장 행복했던 연애는 어떤 건지 좀 물어보고 싶어요. 제가 가장 왜냐하면 그 추억을 굉장히 싫어하고 싶은데 같이 얘기해서 더 싫어하게 만들고 싶어서. 제가 무슨 말인지 더 싫어하게 만들고. 누구를 싫어하게요? 본인과 그 추억이 싫은 걸 더 싫어하게 하고 싶어서. 제가 여자랑 헤어진 거를 싫어한 걸 싫어하게 만들고 싶어서요? 그래서 더 그냥 소통 같은 걸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누구랑 헤어졌냐?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저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잘 못하지만 헤어지는 걸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왜 헤어지는 걸 잘 못했냐면 엄마하고 아빠하고 사이가 안 좋은 건 자녀를 거부한 거거든요. 내가 집에 들어가는데 엄마하고 아빠하고 싸우고 있어요. 아니면 서로 말 안 해요. 아니면 엄마가 아빠 욕을 나한테 계속해요. 그러면 부모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자녀를 계속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부감을 되게 많이 받아봤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거부하거나, 그러니까 거부해야 돼요. 저 여성을 거부해야 돼. 그래서 여기서 관계가 끝나야 돼. 근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저 여성이 나를 거부했어요. 그러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 연애가 힘든 게 아니에요. 선생님과 저가 안에 그 힘듦의 화약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자하고 이 남자하고의 이별이 이 화약고에 불을 지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연애가 힘들었고, 누구를 거절해야 되는데 거절을 못해서 참다가 안 좋은 방법으로 터졌던 경우도 있고, 학생 때는. 아니면은 또 저 여자가 나를 거절하면 그거에 대한 어마어마한 상실감에 나 스스로를 막 그냥 더 모질게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뭐 그런 건 없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질문으로 진행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기회를 주셨어요. 사실 오늘 영화를 보는데 이 교수님께서 오실 줄 몰랐습니다. 그냥 멍하니 바라보고 있다가 테이블이 놓이길래 하는데 이제 오시더라고요. 사실 제가 지금 30대 초입입니다. 어디선가는 이 30대 초입이라는 것은 삶의 무게를 짊어지기 시작할 때다라고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0대 초입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선생님께서 이제 과거에 좀 힘드셨고, 다시, 옛날처럼 안 살고 싶다라고 하셨던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30대 초입에는 선생님께서 뭐 하셨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들리나요라는 영화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그 귀에 관련된 어떤 소재 내용이 있었던 것 같지만, 더 나아가서는 세상이 말하는 걸 내가 못 듣고 있나? 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좀 듣기도 했습니다. 약간 좀 여러 가지 주제를 포괄적으로 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생각하면서 든 것은 우리 교수님도 그렇고 또 우리 감독님께서도 그렇고 이런 주제를 포괄적으로 영화의 내용을 담으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런 의미거든요. 가끔 말을 안 들어서 들리나요? 좀 들으세요, 제발. 이런 의미가 좀 이중적인 의미였고, 아버지는 귀가 정말로 신체적으로 안 들리시지만 김창옥의 사람은 이제 자기 선택에 따라서 귀를 고막을 닫고 열었다를 하는 것 같아가지고, 사실 그 김창옥 강사에 대한 얘기인 거죠. 너의 자신의 얘기를 좀 똑바로 좀 들어봐라 라는 얘기입니다. 네, 저는 뭐 충분히 동의하고, 그리고 사람이 제가 귀 수술을 한번 했어요. 그 사이에 이제 귀가 계속 문제가 생겨서. 근데 사람이 몸이 힘들잖아요. 그러면 요즘도 그 귀 수술한 곳에서 다시 파도 소리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몸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면 소리가 잘 안 들려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거는 귀 소리 말고 감독님이 얘기하는, 창우가 너 이거 안 들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있고 세상이 너한테 이렇게 말하는데 너 왜 이렇게 소리가 안 들리냐? 그거는 제가 건강할 때 들리거든요, 내면이.
근데 제 내면이 건강하지 않고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안 들렸던 거겠죠. 근데 지금은 좀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독님이 너 안 들린 거야 그러면 예전에는 핑계를 대거나 이제 제 방호벽을 치지 않겠어요? 야 네가 뭘 한다고 나한테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근데 지금은 그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마음이 자기 마음에 맞다는 걸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보다 건강해지고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인정하는 게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물어보신 게 뭐였죠? 30대 초반. 30대 초반에 30대 초반에는 이제 저는 25세 늦게 학교를 들어갔기 때문에 항상 걱정과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내가 여기 학교 졸업하면 엄마 아빠가 이제 능력이 이제 하실 수 없으니까 당연히 내가 유학을 가거나 뭘 해야 되는데 나는 기본 가진 능력이 좋지도 않고 부모는 도움을 받을 수 없고 그럼 나는 어떡하지? 나는 어떡하지? 그러니까 항상 심각하고 생각을 많이 하고 또 심각하고 그러니까 진지하다 못해 진중하다 못해 심각한 30대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애도 안 되더라고요. 조급하고 그리고 그 여자에게 계속 사랑을 확인받고 싶고 그러니까 사람이 더 쪼잔해지고 그때 헤어졌던 애가 네 그랬습니다. 저의 30대 초반은 걱정, 근심, 두려움, 염려, 고민, 진지, 심각 그렇게 보낸 것 같아요. 분위기가 철야 예배 같네요. 계속 기도를 하면 좋지만 감독님은 뭐 영화 하시는 곳에 늘 계시기 때문에 이런 느낌이 되게 자연스러우시고 되게 그 경험이 많으시겠지만 저는 이제 그냥 강연장에서 여러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영화를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사실 거의 없는 경우인데 전 오늘 제가 콘서트를 하고 뭐 TV에서 강연을 하는 것보다 정말 차원이 다르게 되게 인상적이고 설레기도 하고 또 좋았어요. 이렇게 취조실에서 이렇게 기분이 좋을 수 있나? 그런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계속 상영하거든요. 아마 기간 오늘 시작해서 혹여나 영화 괜찮으셨다면 주변 분들에게 소개 한번 해주시면 보고 이렇게 아마 생각하실 게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까지 김봉환 감독님 그리고 김창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분들까지 감사드리고요. 관객분들께서는 퇴장로로 퇴장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